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TV토론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TV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맞붙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 최청열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해서 이 권한을 분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교수님,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민주화 이후에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온전한 대통령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들이 불행했어요. 네. 이번 선거 자체가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인 게 이제 그런 걸 입증하는 건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물론 전직 대통령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대개 이제 일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정치권, 언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걸 할 거냐가 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주로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장이에요.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 얘기도 권력 분산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 근데 오늘 발표한 걸로 봐서는 이제 결선 투표제가 눈에 띄고 결선 투표제 얘기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 이 얘기도 계속 나왔던 얘기였어요.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의식이거든요. 따라서 이 감사원 국회 이관도 그렇게 낯선 건 아니고 결선제 투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선제 투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그리고 감사원 국회 이관 이런 것들인데 이제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또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또 이목을 끄는 게 국무총리를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국회 임명 동의를 합니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국회 추천을 반드시 필요로 하자. 국회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국무총리가 지금 헌법 86조에 나와 있는 또 87조에 있는 그런 역할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른바 책임 총리를 하자는 얘기는 대선 후보들마다 얘기했던 건데 아무도 그걸 실천하는 적이 없어요. 과거에 DJP 연대로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김종필 총리가 책임 총리였을까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정도. 근데 그건 책임 총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지분을 가진 정치 총리였죠. 정말로 행정권을 가질 수 있는,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총리가 잘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 이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은 국회 임명 동의라는 건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더 강화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오늘 쭉 보니까 눈에 띄는 것들인데,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라는 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남발해 왔던 게 사실이죠. 제2호권이라는 게. 이런 부분 이제 본인에 관련된 거, 가족에 관련된 거, 부정부패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안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이번 대선 때 이 개헌이 의제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개헌 연대를 띄우긴 띄웠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미 이탈했고 개헌 연대가 지금으로서 무망하죠. 근데 이제 항상 그래서 이 대선 때마다 여야 후보들이 항상 이 개헌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번도 그런 차원일 것 같은데 어쨌든 2026년도 지방선거나 2028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같이 개헌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까지 했어요. 구체적 날짜를.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한덕수 후보 전 예비 후보입니다만 한덕수 예비 후보도 얘기했던 부분들이네요. 단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임기 단축은 빠져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대선을 16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오늘 오전 발언을 좀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같은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오늘 오전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 조기 대선이 보면 큰 틀에서는 탄핵 대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했고, 아마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라든가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TV 토론 앞두고 아마 개헌 이슈에 대해서도 본인 아마 주도권을 잡아가지 않겠나, 잡기 위해서 아마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87년 직선제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 굉장히 오래되고 어느 정도 이제 개헌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건 맞지만 저는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되면 까딱 잘못 건드리면 블랙홀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경제 위기가 심하고 민생 위기가 심한 과정에 과연 개헌을 하면 경제가 살고 민생이 회복되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한편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대통령제 폐해를 얘기하면서 어떤 뭐 권력 분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을 통한 8년도로 불어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4년이 지나 임기가 지난 대통령이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계속적으로 대통령제가 5년이 아닌 8년도로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권력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87년 직선제헌법이 굉장히 우리 대통령과 국회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권력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대통령제 어떤 권한을 빼려고 하고 국회 권한을 크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몇 가지 발표된 거 보면 뭐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한다는 거거든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제 산하에 있다가 국회로 가보니 국회 권한이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인권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지 않고 국회로 가버리면 국회 권한이 너무 커진다. 거기다 국회가 어떤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권까지 가져버리면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는 보면 아마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아마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는데 사실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대란이나 전시란 아주 비상적인 상황에서 쓰는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뭐 38선을 넘는 도발이 이루어졌는데 국회 승인을 기다리는 절차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헌법상에 주어진 국가긴급권을 먼저 쓰는 것이 맞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마 이런 것들도 역대 정권의 후보들이 역대 정권에서도 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항상 개헌을 얘기했는데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잘 지지부진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다음 내년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다음 총선 때 이 개헌을 이루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은 느껴지고요. 다만 지금 보면은 역대 정권과 조금 뭐 차이가 나는 게 그나마 지금 이게 지금 뭐 민주당 계열이 한 190석 정도 됐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한 10석 정도만 국민의힘이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어떤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개헌 로드맵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저녁 8시부터 이제 진행이 될 첫 TV 토론의 주제는 경제입니다. 이제 후보들도 나름의 필승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각자 후보들 어떤 정책을 좀 가지고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경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지금 뭐 모든 후보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대외 통상 전략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관세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소하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후보들 간에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진보 진영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정당으로 볼 때 진보 정당, 이념 정당은 뭐 민주노동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보 진영을 대표한다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도 보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도 보수로의 외연을 이제 의식해서 그렇긴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성장 주로 이제 진보 쪽은 이제 분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배와 복지. 근데 이제 분배 복지도 분배 복지입니다만 성장 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자체가. 네. 그 성장을 통해서 이 분배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관점이고 특히 AI 산업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AI 산업을 통해서 국가의 이제 그 부를 축적시키고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수 쪽과 큰 차이가 없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쪽에 그 이제 법인세나 상속세를 좀 완화하겠다는 쪽 이런 쪽에서 큰 틀에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는 건 진보건 보수건 차이가 없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책에 들어가면 역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제 세금 완화시키는 문제,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쪽에 좀 이제 논쟁이 좀 이럴 수 있다고 보고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뭔가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자 그런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데 이런 정책들이 다시 경제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들입니다. 강조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강조하는 주제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갈등 관계나 대립 관계를 보기가 어려워요. 경제는 과거처럼 완전히 분배 쪽이냐
성장 쪽이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이 대립 갈등축이 딱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뭐 보수나 진보나 어쨌든 이 민생, 경제, 통합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권영구 후보 같은 경우가 민노당이 권영구 후보를 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워낙 지금 성장 그리고 이 민생이 어려우니까 소비 진작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권영구 후보는 역시 정통 진보 정당답게 불평등 문제라든지 노동계층 그리고 약자,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정면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권영구 후보가 물론 뭐 이번 대선에서 글쎄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도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6% 내지 7% 선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득표율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진보적 의제가 점점 자꾸 이렇게 묻혀가고 있다고요. 성장, 보수 이런 쪽에 묻혀서 그래서 권영구 후보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이 12위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개인 소득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부가 편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통계 수치가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성장 쪽의 얘기만 계속 가니까 그 이제 신자유 시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의외로 물론 권영구 후보가 제시하는 그런 어떤 아젠다 이런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후보들의 경제 정책들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보충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컨트롤에서 볼 때는 궁극적인 해법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해 지금 상반기에 보면 KD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장률 0.83%입니다. 네네. 0.83%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우리 이 대선 후보들이 정말 경제를 살릴 만한 정말 획기적인 경제 정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면 조금 이 4명의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보면 사실상 경제 정책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성장 속의 분배를 얘기하면서 지금 보면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요, 사실은 창조적인 잠시만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진행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영면해 계신 이곳 5.18 민주묘지에서 함께 5월의 정신을 기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통한의 세월을 견뎌오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5월 이곳 광주는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정의, 인권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온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그 피 끓는 5월 영령들의 외침과 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하나 되어 5월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월의 정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함께 써내려간 희망이 있었기에 마침내 민주주의의 봄을 꽃피우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궈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함께 5월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5년 전 5월의 광주가 보여주었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5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5월 영령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내일이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5월의 강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5월이 꽃피운 희망을 국민 여러분과 소중히 가꾸고 국민 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 흔들림 없이 5월의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980년 숭고한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낸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 위에서 대립과 분열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18 기념식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그리고 유가족의 깊은 위로를 표한다. 그리고 5월 정신을 기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기념식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저녁에 있을 대선 토론 각 후보들의 경제 정책들 비교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뭐 한국 경제 굉장히 뭐 0%대 저성장이 계속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고요. 네. 아마 국민들께서도 보면 경제 정말 어렵다를 아마 체감하고 계시고 장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그냥 저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마 대선에 나서 대선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획기적인 경제 정책, 경제 살리기 정책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보면 저 네 분의 후보 중에 경제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은 어떤 경제 정책의 중심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또 성장을 통한 분배를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분들이 대표할 만한 정책도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MB 정권 때는 보면 부자 대세요. 또는 하다못해 문재인 정권 때도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정권이 표방하는 경제 정책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면 대선 후보들이 누구도 그냥 경제적인 중심은 기업이라는 것 외에 뚜렷한 걸 못 내세우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후보나 또는 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농어촌 기본소득을 올린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부채 탕감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뭐 상속세,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거 또는 우리 셀러리맨을 아마 겨냥한 것 같은데 어떤 소득 공제할 때 인적 공제를 확대한다는 부분, 소득 공제를 확대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국가의 어떤 세원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아마 우리 국가 예산이 뭐 한 7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세입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한 600조 원 정도 되고요. 100조 원 정도는 적자 재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6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600조밖에 안 되는데 한 100조 이상을 더 쓰겠다는 얘기고 그럼 계속적으로 국가 재정이 적자 재정으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600조 원 정도가 세입이 필요한데 이제 500조 원밖에 못 거두게 되면 결국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채무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분배를 늘리는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포퓰리즘이나 똑같이 감세 포퓰리즘이나 똑같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 태어난 우리가 국가 1인병으로 나누면 거의 1인당 우리가 국가 채무가 한 2천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2천만 원짜리의 빚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아마 나름대로 후보들이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득표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지만 궁극적인 어떤 경제 살리기 정책을 해법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준석 후보는 좀 젊은 후보답게 기성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해법을 좀 제시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국세인 법인세를 일부를 떼서 지방세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의 재원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름대로 뭔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역별로 물가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조금 틀리게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나 인건비 부분에서도 조금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0%대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되는 시대에 사실 뭐 0%대면 물가 고려하면 거의 역성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경제 정책들 좀 부실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TV 토론회를 앞둔 어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는데요. 그 전에 1호 당원이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탈당을 일단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탈당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이 이제 그 대선 TV 토론회잖아요. 첫 토론회인데. 네. 근데 만약에 탈당조차 안 하면 뭐 경제 토론회라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정치 토론회인데 이게 오늘 이제 경제고 사회고 이제 정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23, 27일 토론회가. 그래도 정치 얘기 안 나올 수 없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안 하면 완전히 김문수 후보는 그 토론에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런 걸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탈당을 한 건데 저는 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한 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이게 결국은 탈당을 했지 출당 제명을 못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김문수 후보의 한계라고 봐요. 김용태 위원장이 뭐 탈당을 권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왜 당이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치를 봅니까 도대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됐습니다만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된 겁니다.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에 의해서 압도적 여론 속에서 헌재가 그런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여태까지 질질 끌고 제가 보기에 한 일주일 이상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당내에서. 제가 볼 때 이번 선거 자체도 물론 전무후무한 선거이긴 한데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데는 당에서 출당시켰다고요. 그냥.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이 강성 우파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래놓고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그 선언 글에 말이죠.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뭐 그런 말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근데 보세요.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지금 이 자꾸 탈당을 하고 이 거리를 두려는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 피고인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절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당사자가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면 이게 그 중도층도 그렇고 일반으로 볼 때 일반의 인식으로 볼 때 같은 패키지구나 같은 세력이구나 이렇게 인식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뜻은 뭐 그런 거였겠어요. 일단 좀 지지를 부탁합니다. 나를 지지했던 유권자분들 이런 얘기 같은데 반성과 사과는 여전히 없었어요. 이 탄핵으로 이 나라가 결국 선거도 치러집니다면 얼마나 지금 경제도 어려웠고 말이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이 고통과 혼란을 국민들이 겪고 있고 겪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탈당이라는 게 민주당이 비판하듯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글쎄요, 뭐 탈당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했으니까 네. 그나마 안 하고도 나을 수 있겠으나 이 그래서 전혀 성찰, 사과, 반성도 없고 김문수 후보로서는 정말 난감하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선거구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아닙니까? 네. 그럼 당당하게 왜 욕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대선 승리도 대선 승리입니다만 대선 승리보다도 선거 이후에 뭔가 당내 기득권이나 총선 또는 뭐 더 가까이 있는 지방선거 이런 등등에서 이른바 강성 우파들을 기반으로 해야 뭔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김문수 후보 그래서 이긴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경선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 정리에 그렇게 힘이 들어 하는 게 아닌가 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 좀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일주일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가지고 당내에서 논란이 있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여전히 친윤 세력이 거기서 또 주요 역할도 맡고 있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정호영 아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네.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 뭐 국방장관 하긴 했으니까 5.18 때 그 광주를 진압했던 특전사령관인데 그런 분을 영입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뭐 그만뒀습니다만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또 임명이 되고 도저히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 또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지지율을 조금 보면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한 그 그래픽이 있는데 잠시만 띄워주시면요. 네, 현재 김문수 후보는 29%의 지지율을 얻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5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이어가자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그러니까 중도층 확장이 될지 아니면
보수층 이탈로 무너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 저는 국민의힘의 큰 고비는 하나 넘겼다고 보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대선이 가장 큰 최대 이슈가 이 탄핵인데, 그다음 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네. 종식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재정립할 거냐 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난 일주일 보면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렁에 빠지면서 사실 중도층들도 굉장히 좀 실망하는 게 커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일단 국민의힘에서 한 고비는 넘겼고 오늘 이제 TV 토론 나가는 김문수 후보도 조금 어깨는 좀 가벼워졌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위험이 조금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보는 게 문제는 이 김문수 후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네.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유연적이고 불법적이었지만 그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줄탄핵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끊임없는 어떤 국정 어떤 마비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탓이 있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계엄에 대한 부분 또는 탄핵에 대해서 결국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이것이 찬성인지 아니면 탄핵 반대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김문수가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TV 토론 나가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분명히 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뭐냐 명확하게 그 입장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 주일이니까 성경에도 보면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 부정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TV 토론도 3차례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부터 이제 아마 다른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를 부정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는 또는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면 강성 지지층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네. 또 중도층들이 이 부분에 더 실망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여전히 이 탈당의 리스크는 김문수 후보에서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내일부터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아마 선거운동에 참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탈당 이슈 때문에 아마 결집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마지막 이제 선거 유세전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네. 다만 저는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어깨띠를 두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 선거 운동 보고 잊고 선거에 이제 어떤 선거 운동을 지원을 나갈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선대위에 지금 어떤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공식 직함을 맡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그냥 계속적으로 당내에서 왜 지금 대선에 앞서서 지금 한동훈 후보는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면피성 선거 운동일 가능성도 좀 있고 아니면 이번 아마 대선에서 그런 면피성 플러스 아마 본인이 한동훈 브랜드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선거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나머지 후보들이 어떻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어서 조금 질문 드리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한테 3가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계엄 반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뭐 절연을 선언해라 아니면 또 하나 뭐 극단 세력과 선을 그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를 계속 할 거라고. 일단 뭐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한 게 맞고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지만 관계 절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의 관계 절연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하고 정치적 관계 또는 인간적인 관계까지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고 네. 아마 탈당이라는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명분이라든가 조건은 이제 뭐 충족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선거운동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어떤 선거운동이 걸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경선에 참여했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뭐 일단 힘을 모으자 이렇게 화답을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전히 당이 좀 높은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 특사단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떠나는데 뭐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도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설득이 될까요?
저는 설득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홍준표 전 대표가 나름 이제 정치적 그 선거 이후에 네. 정치적 거취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노무현 때의 꼬마 민주당으로 안 간 게 후회된다 이런 말 하는 건 전 그거는 전 납득하기 어려워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2번이나 하고 대선 후보를 벌써 몇 번씩 하고 또 대구시장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한 분인데 이제 와서 노무현 정권 때 그 노무현 그때 꼬마 민주당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입지를 정당화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원래 그런 거니까 뭐 세상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지금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민주당 쪽하고 뭔가 나름의 그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물밑 접촉 그런 생각이 들기도 좀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정도로 그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대단히 실망은 한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경선 탈락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난의 이 강도, 비판의 수위가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 애정 어린 비판이냐, 정말로 저 정치 세력, 저 당을 떠나기 위한 하나의 그 명분 축적이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후자 같아요 지금 볼 때. 그래서 도저히 이 국민의힘과는 같이 못할 정치 세력이다. 근데 그 다른 사람 얘기하면 몰라도 그걸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비친다 이런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나 객관적으로 무슨 평론가 이런 사람이 얘기할 수 있죠. 저 뭐 거기에 동의하니까. 저 홍준표 전 대표의 생각에 전 개인적으로 공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같이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누군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누가 가긴 가는데 뭐 하몽차사는 아니고 이제 하와이 차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차사는 아니죠. 차사는 죽어서 돌아오는 게 차사니까 네. 그건 아닌데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홍준표 후보의 생각은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보관과 관련돼 있을 것 같아서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이제 최 교수님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홍준표 시장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다. 오히려 또 고쳐쓸 수 없는 당이다. 아마 본인이 아마 그 96년도 15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치를 한 30년 하셨는데 네. 사실 아마 저 정도로 아마 실망하고 아마 이게 하신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번 대선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특사단이 간다고 하더라도 전 뭐 홍준표 시장의 어떤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단지 이제 그냥 저는 김문수 후보가 손편지를 보낸 건 네. 적어도 미국 하와이에서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 응원 영상이라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넣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 인생 3막을 좀 다른 형태로 좀 설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하고도 상당히 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그 전번에 그 페북의 메시지도 보면 이제는 좌우가 공존하는 국민 통합의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아마 그 정치를 시작하면서 보면 DJ의 저격수로 또는 노무현의 저격수로 계속적으로 아마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에 익숙해 왔는데 앞으로는 새 정부에서는 이제는 좌우가 공존하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좀 중단됐으면 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본인이 좀 희망하고 거기에서 좀 본인이 무슨 역할이 있으면 좀 하겠다 하는 이런 역할로 보이고 또 하나 볼 때는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애정 어린 그런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는 게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번 대선 이후에 네. 아마 보수의 세판 짜기를 할 때 이준석 중심으로 본인이 어떤 이준석 어떤 멘토라고나 할까 어떤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보수의 세판 짜기도 나름대로 좀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뭐 정권에 들어서게 된다면 뭐 초대 총리설이라든가 어떤 입각의 가능성보다는 네. 아마 이재명 뭐 정권에서의 어떤 정치 보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맞고 나름대로 어떤 통합의 정치를 이재명 뭐 후보에게는 통합의 정치를 그리고 아마 이준석 아마 후보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세대 교체라든가 어떤 보수의 세판 짜기를 위한 그런 역할에 본인이 아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오늘은 5.18 광주와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입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호남을 찾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집토끼 잡기에 계속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후보가 다 같은 지역을 다른 지역을 다 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뭐 저 대구 경북 쪽을 맨 처음에 가고 그랬잖아요.
뭐 국민의힘도 가겠죠. 근데 이제 텃밭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호남이라는 지역은 어쨌든 만약에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선거에서 집니다. 근데 호남에서 지지 안 할 리가 없죠. 이번에 선거에서의 관점 포인트는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가 나오냐 문제일 겁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호남이 텃밭이 아니라 죽비다, 죽비. 지난번 담양 군수 선거 때도 그렇게 와서 자신이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톡 떨어뜨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호남을 그만큼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전 예비 후보의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대비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던데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예요. 지금 관건은 호남도 호남입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얼마나 받느냐, 30%를 넘느냐 이게 더 이제 국민의힘 그 민주당의 관심일 텐데 호남 지역이야 아무튼 뭐 이번 대선은 어느 때 대선보다도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 우파, 소위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에 편성해 왔던 게 사실이고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도 그랬고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90%, 80% 넘을 것 같고 그 선이 육박하지 않을까. 호남에 공을 들이고 뭐 당연히 집도끼라는 뭐 그런 굳이 식상한 단어 쓰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가서 호남에 이제 호소를 해야 되겠죠. 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어제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그 박관현 열사를 떠올리면서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오늘 지금 기념식에는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 1980년 그 청년 김문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보면 민주화 운동의 최선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어떤 수행 생활도 했고 그때 1년의 수행 생활할 때 그 독방에 먼저 있었던 분이 그 박관현 열사라는 거거든요. 네, 그 사연을 설명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멋지고 뭐 나름대로 아름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일단 뭐 기념식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그 80년대에 본인이 그 중앙대 법대 입학해서 사실은 뭐 출세일 줄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법시험에만 매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어떤 민주화 운동 이력에 비하면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전혀 참여한 운동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통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본인이 뭐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보면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어쨌든 뭐 최근에 선대위에 뭐 그때 80년 기험 당시에 어떤 특정 사령관이었던 정호영 뭐 그런 분들도 들어오고 하는 바람 그런 해프닝 때문에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과거의 어떤 뭐 어떤 민주운동 경력이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 80년 그때 청년 김문수의 어떤 광주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광주 희생 또는 광주 아픔이 이 한국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큰 걸음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도 뭐 당연히 충분히 공감하고 뭐 그런 진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